네, 반갑습니다. 국제고민센터의 이치훈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중국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미중 분쟁이 이제 이번에 본격화되기 전후로 해서 세계와 중국 주가를 좀 이렇게 따로 살펴보면요. 앞에서 김지준 교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3월 미중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빨간색 중국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흥국도 여타 나라도 같이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금년 들어서 미중 이제 차관급 회담 1월 17일 차관급 회담 이후에 일정 수준 그 진전이 된 이후에 미국 중국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도 작년 말에 떨어지다가 급등하면서 이번에 2차 고위급 회담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고위급 회담 직후에 하루에 5.6%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담 전망을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장에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과 신흥국의 주가는 미중 통상 분쟁에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작년 정상회담 12월 1일 정상회담 이후에 부분적으로 타결 조짐이 대두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이 수입 확대 또는 금융시장 개방 이런 형태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수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미중의 상호 수입시장 점유율 월별로 보면은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2% 내외에서 오히려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 미국의 대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미중 분쟁이 본격화된 작년 3월부터 계속 떨어져서 금년 1월입니다. 1월 달에는 5%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 밀어내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히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미국이 타격이 더 크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년 중국의 주요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미국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1.4%포인트. 브라질산 많이 수입하면서 브라질이 좀 올라왔고, 우리나라는 사실 좀 득을 본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작년에 유가 급등해가지고 산유국들 수입시장 점유율 늘어난 걸 따져보면 우리는 미중 분쟁의 예상과 달리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떨어진 게 일본이나 호주, 독일 이런 나라보다 좀 적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드 때문에 좀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미국 내 대두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 500억 달러 관세부가 발표 작년 5월 달에 이후에 뚝 떨어져서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 수준 회복은 못했습니다.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미중 분쟁이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금융 심리적인 거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미중 분쟁이 확산되는 게 단계별로 커질 때 그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비들의 중국 미국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폭을 보면 500억 달러 관세부가 2,500억 달러 전면전, 그러니까 단계별로 영향이 배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2,500억 달러까지는 중국 경제가 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게 컨센서스고, 전면전 5천억 달러로 다 넘어갔을 때는 중국 경제가 상당한 실물경 영향이 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노골적인 공세 배경은 무역 적자가 있겠지만 사실은 기술 경쟁,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정치적 요인 이런 거 당연히 이제 내재적인 된 거고요.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상호간에 피해 우려가 있어서 확산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분쟁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미국 내에서 이게 둘이 미중 분쟁이 심화되면 중국도 타격을 받고 미국도 타격을 받겠지만, 그것보다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보다 미국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싶어 한다는 그 정치적 이득,
플러스 이대로 두면 미국 중국에 잡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헤게모니 다툼, 이 정서적인 요인이 사실은 큰 미중 관계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과거에 보면 닉슨 쇼크나 프라자 이럴 때 보면 다 세계 경제 무역 분쟁이나 성장률 이런 게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대1로라든가 뭐 남중국해 대만 문제 이런 쪽에 대해서 미중 간의 대립이 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내 정서, 헤게모니 다툼이 미중 분쟁에 좀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데이터를 조금 보면 미국의 실업률 역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에서 떨어져가 지금 역대 최저 완전 고용 수준에 있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학력별로 고졸 미만은 실업률이 높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그 하위 20%보다는 상위 25%가 임금 상승률이 높습니다. 진위 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계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고,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국 내 불만을 대외로 표출해야 될 필요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방은 보면 뭐 이번에 봉합 국면에 진입하면서 아까 김치순 교수님 얘기하신 것과 뭐 대동소이하지만 봉합되면서 경제협력을 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2020년 그 미국의 대선이 시작한 이때 또 다시 한번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정책은 최근에 성장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전환됐고, 금년 들어서 소비 촉진 정책까지 시행했습니다.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가전제품의 이구 환신, 그러니까 오래된 거를 새 걸로 바꿔준다든가 자동차 구매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경기 부양책이 미중 분쟁의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일정 수준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은 그 작년 6.6%에서 금년도 6.2에서 3%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완만한 상고 하저를 보일 것이고, 내용을 보면 수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되고 소비와 투자는 정체된다. 그래서 금년도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는 정체,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된다. 뭐 이런 정도로 완만한 둔화세 할 것이라는 아이비들의 예상치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경기 둔화폭을 제한한다. 제조업은 둔화되지만 서비스업이 이렇게 지금 빠르게 전체에서 서비스업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죠. 제조업은 떨어지고 있고 1차 산업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화로 인한 투자 확대 이런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아직 뭐 위기를 방지하거나 또 일정 수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외환 보유액 측면에서는 2014년에서 16년까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1조 달러나 줄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그 샥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중국 경제가 이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외환 보유액이 지금 미중 분쟁이 일정 수준 가더라 하더라도 위기를 방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환율 개입을 계속, 그러니까 외화 자금이 빠져나오고 미국이 이제 통상 압력을 가해서 수출이 줄거나 이랬을 때 환율 개입을 계속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중 분쟁이 심화됐을 때 위기를 가는 거는 외환 보유액으로 막겠지만 그 자금 빠져나가는 계속 메꾸기에는 역부족이고 결국은 환율 정책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기 방지 목적은 충분하지만 환율 개입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의 이제 글로벌 금융 이후에 민간 및 외환 부분에 민간의 외환도 좀 늘었고 저축률도 증가해서 외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여력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외 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과거에 뭐 35%에서 지금 18% 줄어들었고, GDP 대비 신흥국의 대외 부채도 가장 신흥국 중에 전체 GDP 대비 대외 부채 외채 비중도 신흥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순자산은 일본 빼고는 전 세계에서 탑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위기로 가기에는 좀
위기로 가지 않은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외 순자산은 13%, 대외 채무는 13.8%. 근데 신흥국 평균이 한 30%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양호한 측면이고, 그다음 외자기업의 비중 의존도도 과거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고정자산 투자 대 외자기업 비중도 뚝 떨어졌고, 뭐 어쨌든 외자기업이 공업, 유통업, 은행업, 건설업 중에 2007년도 비중이 이렇게 높았는데 2016년도에는 이렇게 다 떨어졌고, 그 자국 기업이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고도화도 아시는 것처럼 가속화되고 있어서, 특히 중국의 산업 고도화 가속화되는 그런 큰 힘은 중국 시장과 정부의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걸 밀고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하더라도 좀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중국 기업이 만들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시장이 혁신을 뒷받침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이제 리스크 요인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은 크게 이제 중국 경제 구조적 불균형이 산재하죠. 인구 고령화, 환경 오염, 과잉 투자, 뭐 성장률 하락, 뭐 여러 가지 그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직면하는 좀 큰 리스크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기업 부실 신용 리스크고, 외환 시장 자본 이탈 우려, 그다음 부동산 시장 위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실 부분은 장기 불안 요인으로 갈 것 같고, 환율은 절하 압력이 지금은 좀 금년도에서 위안화가 2.6% 어제까지 절상이 됐습니다.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건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달러와 약세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다시 절하 압력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본 이탈이나 금융 불안, 이런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 부동산 시장 위축은 이제 양극 부동산 시장은 복합 리스크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정화의 무게가 있지만 양극화되면서, 그래서 그동안 지난 뭐 한 20년 중국이 91년도에 상해 증시를 출범하고 나서 중국의 주가와 미중의 주가를 보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중국이 대비 지금은 한 60% 떨어져 있는 상태고, 미국은 글로벌 이전 고점 대비 2배 올라 있는 상태죠.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중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증시 자체의 취약성도 있고 기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금융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 비율이 GDP 부채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뚝 올라와서 이때 디레버리징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작년 2분기에 160%로 뭐 글로벌 탑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총 기업 부채 규모는 08년도에 약 4.5조 달러에서 작년에 20조 달러로 4배 정도 늘었죠. 그래서 기업 부채에 대한 최대, 지금 중국 경제 직면에 있는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봐도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신흥국, 유로 지역 다 봐도 한국, 이게 중국이 가장 높고, 최근 10년간 기업 부분이 부채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GDP 비율이. 회사들 디폴트는 작년에 한 4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가 상당히 경제 성장, 경기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통화 정책의 효과를 제한한다든가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어떤 영향을 제한하는 게 있고, 민간 투자 위축, 또 부동산 시장과 연결돼서 상당히 파급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넘어가면, 그렇지만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기업 구조조정과 그 기업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마침 경기가 안 좋고 미중 분쟁이 있음으로 해서 통화정책 완화를 하면서 다시 또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기업을 개혁할 때 보면은 고용, 소비, 투자, 뭐 전경유차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엮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게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때부터 한 겁니다. 87년 때부터 국유기업 개혁하고, 이때 90년대 국유기업 인수합병 개혁할 때마다 실업자 수가 계속 실업자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지금 아예 그냥 실업자 수가 쭉 올라가고 있고, 뭐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중 분쟁에서도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
그리고 나머지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그거는 중국이 들어줄 수 없어요. 들어줄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국유기업이 다 대부분이 주요 산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걸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계속 이제 미중 간의 그 이슈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기업 부채가 굉장히 늘은 만큼 예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GDP 대비 예금 비율이 한 80% 되는데 미국이 한 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이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당장에 이제 그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돈이 많아서 괜찮고 어떤 기업은 파산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유출 압력은 보면 미중 금리차하고 위안화 환율을 보면 거의 그 역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금리차가 지금 과거에 한 1.5%에서 지금 한 0.5%인데 금년 하반기에는 한 그 거의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한 2번 올리고 중국은 못 올리면 미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위안화 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혹자들은 이번에 뭐 미중 간의 환율 쪽에 합의가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입장이 다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위안화가 절하되는 걸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절상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거기다 대고 절상을 시키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말이 안 되죠. 그 절상을 시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절상을 안 시키냐, 절상을 시켜라. 그래서 나는 지금 절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1월부터는 거주자들이 달러 환전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치가 자본 통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절상을 시키라고 하니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시장화를 하겠다. 시장화해서 내비두면 절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떤 다른 거를 얻어내기 위한 일단 압박, 그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있나 이렇게 퀘스천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 유출 압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미 외화 유입 초시제가 이미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07년도 10%에서 작년에 0.7%, 거의 그 작년 전체 1분 지금 경상수지가 이렇게 빨간색 높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고 다른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보다 낮은 상황으로 갔습니다. GDP 대 외환보액도 떨어진 거고요. 이 얘기 뭐냐면 아까 말한 환율 개입 계속 외환보액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기존의 외화자금이 들어오던 주된 경로 즉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직접 투자 이 부분에서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외화 유입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장 개방하지 말라고 해도 시장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라 앞으로도 시장 개방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분기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좀 적자가 발생했고 다행히 이제 2, 3, 4분기에 흑자가 나면서 년 전체로는 한 490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분쟁은 이런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최근 30년간 외자 유입 경로를 보면 경상수지, 직접투자, 기타 투자인데 경상수지 부분 직접투자 누적입니다. 스탁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플로우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경상수지와 직접투자 이 두 부분이 다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 개방, 기타 투자, 금융시장 쪽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달러 인덱스하고 위안화 대미 달러 환율을 보시면 요거 한 2년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안화가 이렇게 계속 이게 빨간색이 위안화 대미 달러 환율이 절하됐는데 이렇게 위안화가 여기가 절하된 겁니다. 여기가 위안화가 절하된 거죠.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전화됐는데 이때 당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 달러가 1이 강세를 갔으면 위안화는 2가 절하가 되는 약간 탄력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서 위안화가 이렇게 절상이 됐는데 이때 달러가 약세를 좀 보였던. 그러니까 앞으로 위안화는 그 달러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달러화 향방에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서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안정된 거는. 그다음 다음에 최대 리스크
이거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지방 정부가 은행에다 대한 이제 어떻게 보증을 해주고 은행이 국유기업에 특혜를 줘서 저리 대출, 그다음에 이 토지 특혜들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그 파급력이 가장 큰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거래량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거래량이 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시에 정부,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는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얻는 그 가장 큰 이익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종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토지 보상금이 전체의 한 사업비의 60~70% 차지하는데 중국은 그게 없어서 그걸 다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 위축하면은 정부의 재정이 위축되고, 재정이 떨어지면 경기부양책 쓰기 어려워지고, 경기부양책 쓰기 어려워지면 경기가 둔화되고 다시 민간 투자 위축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자산에서의 부동산 비중이 약 한 70%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근데 부동산 선호 현상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 집값을 호주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철광석을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니까. 중국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가 안 되면 철광석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부동산 경기 지수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관관계에서 보시면은 원래 높았는데요. 철광석 유가 구리 평균 이런 거에 옛날부터 높았으면 0.7, 뭐 0.6 이런데 최근에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요. 참고로 상해는 이제 집값이 20억 정도면 그냥 중상급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상해는 한 10억 되면 그냥 좀 싼 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그 거품 우려도 좀 있죠. 그래서 뭐 좀 북미 간의 경제 그게 제재가 완화되면 그래서 상해 자금들이 단동으로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엊그저께 중국에서 오신 분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단동 갈 수는 없고 지금 비무장지대로 가서 뭘 사야 되나 어떻게 해서 인생 역적을 하나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쪽에 기회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평가를 드리면 중국의 위기냐 중국발 불안이냐 봤을 때 중국발 불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위기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데 그 옆에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게 중국발 불안입니다. 그래서 자꾸 중국 걱정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걱정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환 및 금융위기가 단기 내에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금융 불안 및 경기 위축 여지는 크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분쟁에 대응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 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정교하게 작동해야 되는데 그쪽에 정교하지 못해서 그 정책 리스크가 가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무엇이 차이나 리스크냐? 중국 경제의 불안, 세계 경제의 부진 이걸 뜻하냐? 글로벌 경쟁이 심하냐? 저는 이 두 가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하거나 위축돼서 수요가 둔화되는 것도 있고 중국이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 여러 가지가 중국 제조 2025 산업구도 이렇게 진척이 되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면적인 차이나 리스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둔화된다고 해도 이미 미국 경제, 그러니까 GDP의 증분은 미국 경제를 뛰어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증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06년도에 중국의 연평균 증분이 미국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앞으로도 계속 뛰어넘어서 미국의 1.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는 증분이 주니까.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 늘었다 할 때마다 신흥국 자본 유출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아시아 신흥국은 0.5, 라틴 아메리카 0.5, 뭐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원자재만은, 그러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가 줄면 신흥국 자금 유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출은 당연히 그 제일 크고 18개 주요 신흥국이 전체 수출 중에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중국의 수출 1위가 아니고 중국의 수출인 신흥국이
1위 나라가 전 세계 32개 국가랍니다. 그중에 주요국은 18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뿐만 아니라 자금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도 미중 분쟁으로 촉진된다. 근데 이 원래 밸류체인 변화, 중국발 밸류체인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게 보면 뭐냐면 중국이 대아시안 무역 수지인데요. 옛날에는 중국이 대아시안 적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흑자로 전환된 지 오래됐는데 이건 뭐냐면 중국도 부품을 아시안으로 수출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가공목으로 가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가공목 기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밸류체인 변화는 시작됐는데 미국이 자꾸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니까 중국의 생산 공장 두기 더 부담스러워져서 이탈을 더 하고 더 다른 나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세계 공장에서 첨단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바이 차이나, 메이드 포 차이나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외자 기업은 사실은 가공무역 기지라기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보고 나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취약 신흥국이 아닌데 중국만 걸리면 취약 신흥국이 돼요. 그래서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위 정책 당국, 경제정책 당국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전한 나라인데 중국하고 걸린 문제만 있으면 취약 신흥국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좀 불안하면 우리나라 자금이 나가는 그런 게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DP 대비 우리나라의 이제 G2 수출 의존도는 우리나라 13%, 대만 빼고는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 하여간 높습니다. 그래서 한중이 GDP 대비 수출 비중 보면 옛날엔 비슷하다가 중국은 떨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30% 넘게. 아까 저기 송 박사님이 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어쨌든 그 수출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이 EU, 일본, 미국 합계보다 더 높아졌어요. 작년에. 근데 홍콩을 빼고도 홍콩 합치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중국 그럼 수출만 많은 우리나라 수출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금융 부분에서도 이미 중국하고 너무 밀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물 경제만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환율도 중국 원화 위안화 환율 거의 동조화 현상이 커지고 상관계수가 높아졌어요. 작년에 한 0.8 되고요. 우리나라 외화 콜금리 은행 간 외화 콜금리 있죠? 외화 주고받는 그 콜금리도 중국하고 영향이 동조가 뚜렷한데 왜 그러냐면은 그 콜금리 시장에서 중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넘은 지 몇 년 됐어요. 이미 몇 년 돼서 중국의 자금이 외화 자금 부족하면 여기서 땡겨가요. 그럼 여기 콜금리 올라가고 남으면 좀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고 우리 주요국의 은행이 대중국 익스포저도 우리나라가 대만 빼고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단순히 이제 수출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중국하고 된 게 아니라 금융 부분에서 뚜렷하고 뭐 중국에 우리나라 채권 투자 뭐 1위 된지 미국을 제친 지 몇 년 됐죠? 몇 년 돼서 2배가 됐습니다. 2배가 됐고 뭐 주식 채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작년에 중국 요거는 이제 금융 투자고요. 차이나 머니의 금융 주식 채권 투자고요. 중국의 국내 직접 투자 FDI가 보면 한 3배 늘었어요. 그 중에 뭐 금융 어떤 일정 특정 증권사로 인한 게 늘은 게 있지만 그걸 소거하면 제조업 분야 2배가 늘었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기계, 운송기계, 기계 장비 이런 쪽이에요. 약간 보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게 조짐이 보여요. 미중 분쟁이 이제 조금 악화되면 더 투자가 늘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FTA 허브 국가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회 수출 기준으로 하면서 기술도 개발하고 그런데 미중 분쟁이 악화되지 않고 봉합이 돼도 이 보안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일정 제조 좋은 거에 대한 투자 유인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걸 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아까 이런 직접 지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은 2,500억 달러에서 미치면 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중에 7%가 미국으로 가는데 이게 전부 다 없어진다고 했을 때 10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수출이 줍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뭐 큰 영향이겠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둘이 합의해 가지고 중국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샀을 때 영향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안 사고 미중 간에 합의가 돼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은 합의한 게 뭐예요? 반도체 수입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분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2,500억 달러 정도의 매겨가지거나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해서 차이메리카 현상이 일어나는 거와 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데, 다만 이제 둘이 이제 계속 싸우면 그 심리적 그 간접 영향이 커서, 이런 뭐 브렉시트, 뭐 어제도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에서 연기할 수 있다 공식 언급을 하고, 뭐 노딜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묶여서 그 경제 심리 위축되는 그 간접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5천억 달러 확대되면 더 영향이 크겠지만, 직접 영향도 크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마찰과 타협 모두 부작용이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물론 타협이 되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경제 심리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통상 마찰이 계속되면은 제일 큰 거는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악화되면서 글로벌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심리가 둔화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글로벌 경제 위기 때마다 1차 세계 경제 시작이 왔을 때도 과잉 생산 문제가 그 기제에 있었거든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그 문제, 그 문제가 되고, 글로벌 투자도 위축이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합의가 차이메리카를 유발하면서 미국의 화살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가는 그런 위험. 다시 말해서 뭐 일례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특정 다수한테 같은 매기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그래서 미중 간의 투자 협정의 배타성이 노출될 가능성. 그래서 사실 합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안심해야 될 건 아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 수입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2월 17일 날 이제 발표가 됐고, 그로 90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내에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분쟁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나쁜 것만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미중 간에 싸워서 전환 수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중 간에가 보안 국방수권법에서 금년 8월부터 미국 내에 그 보안 안보 이런 쪽에 그 중국산 제품 다 못 쓰게 했잖아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 보안 제품 한화 테크인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준비하고 있고, 그런 쪽에 전환 수요 분명히 있고, 지금 미국의 압박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QP도 2배로 늘렸어요. 이번 1월달에 QP 2배로 늘리고, QP와 RQP도 합치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금년 1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중 금융 서비스 FTA가 금년 중에는 이제 타결되면서 기회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요코도 뭐 이제 조금 회복될 조짐이 있는데, 요코의 국내 예상 소비는 뭐 상당히 큽니다. 26조인데 2017년 전체 우리나라 상품 소매 판매 약 6%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그게 있고요, 전환 수요도 있고, 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중국의 위기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위기와 기회 적극 대응해야 되고, 중국발 불안과 경쟁 심화에 대응해야 됨과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국 M&A 등을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외국인 시장, 정부 조달 산업 이런 거, 중국 내 IPO, 판다펀드 발행,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제조 금융 서비스 분야의 그 합의를 기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향후 우리 경제 중장기 성장을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중국 시장 진출이고요.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업과 우리나라의 성장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경쟁력 확보가 기초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다 경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시장 진출에 노력하고, 거기에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정말 정교하게 모니터하고 거기에 맞춤형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